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오후 뉴스인데요. 이 국내외 뉴스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큰 뉴스들만 정리해 드리는데요. 먼저 이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새롭게 터진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강경화 이 외교부 장관의 남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참 많은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심야 방송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 강경화 장관 남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언론의 취재 경쟁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옵니다. 상당히 부실한 공직자 남편이다. 이런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이 이제 요트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요트 지금 사러 어제 10월 3일 날 미국으로 건너가다가 공항에서 KBS 기자가 딱 나타나서 직접 취재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미국은 이번 10월 3일 날 갔는데 지난 6월 달에도 그리스를 방문해서 요트를 사려고 한 것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다시 나왔는데요. 이제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남편이 이일병 연대 교수였었는데 과연 이 양반이 제대로 이 학자로서의 길을 걸어왔는지 이 부동산, 이 재테크, 취미생활에만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할 의혹이 들 정도로 이 균형 잡힌 생각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 갈 적에도 내가 맨날 집에만 있으라는 얘기냐 이런 불만을 토로했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장관을 하면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 그 정도는 몇 년 되지도 않잖아요. 장관직을 그러면 지금 뭐 3년 4년 자고 있으니까 내로든가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놀러만 다니자 이렇게 하든가 그래야지 그걸 갖다가 내가 혼자 집에만 있으라는 얘기냐 이런 불만까지도 언론에 표출하는 것 자체도 이 소양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 요트 얘기는 여러분들께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이 살려고 하는 요트는 51피트짜리 15m. 그래서 이 마음대로 장기간 항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요트입니다. 그래서 방도 3개나 돼요. 참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큰 요트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가격도 뭐 한 3억 정도 최고 그 싸게는 한 2억 정도 이 정도 가는 초고가 요트예요. 이런 요트를 사려고 이번에 미국에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카리브 연안에 이 카리브 하면은 얼마나 좋은 데입니까? 세계 가장 청정 해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야말로 세계의 부호들이 찾는 데 중에 하나가 바로 카리브 해인데 거기 가서 망망대해를 젓고 시위했다는 건데요. 그렇게 망망대해를 젓고 싶으면 장관직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모두가 순수 민간인으로서 활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은퇴하고 내려와도요. 항상 뒤에는 장관을 했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 다녀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제된 퇴직 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강경화 장관 남편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더욱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냥 일반 장관의 남편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인데 외교부 장관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이 해외여행 자제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 권고 지침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아니 일반 국민에게는 자제하라고 해놓고 본인의 남편, 자기 남편은 해외여행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하는 거 이거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냐. 이거 이율 배반적이고 모순적이다. 그러니까 윤미향, 추미애, 조국, 강경화 전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고위공직자들 제가 보기에는요. 저도 공직생활만 33년 했는데 이런 고위공직자들 앞뒤가 다른 모순되는 제가 보기에는 한 정권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공직에 임명한 거는요.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이야 이해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정부 부처 간에도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처가 있고 조금 기능면에서 덜 관심이 가는 부처가 있어요. 외교보다 법무보다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예요. 부서 건재순이 있잖아요. 외교, 내교, 내무, 국방 이 순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건재순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대한 부서의 장들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는 사람들만 어떻게 쪽지게 같이 골라서 임명을 했는지 정말 기가 막힌 문재인 정권의 용인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행만 하더라도 이 베트남에도 또 여행을
하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었다.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 관광을 했어요. 베트남은 지난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베트남을 관광을 했는데, 그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일 베트남에서 이 번지는 그런 초창기 시기가 바로 2월 달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또 이 여행 자체를 최소화달라고 권고한 시점, 그러니까 베트남 방문한 이 2월 달은 우리 정부라기보다도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베트남 여행 자체를 최소화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시기와 딱 마주 떨어져요. 그리고 그때는 이 대구 감염자가 또 우리가 갑자기 확산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베트남 여행을 안 가는 게 좋았을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과연 이 장관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상당히 참 위험스러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서 특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또 이 사람은 또 이 부동산, 이 말하자면 좋게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재테크라고 하나요? 재테크이고, 요새 흔한 얘기로 따지면 부동산 투기예요. 뭐 이건 정상적인 투자로도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이건 투기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원래 상당히 부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경화 세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미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채는 정리됐고 나머지 두 채인데, 이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는 총리도 청와대도 아무 말도 못해요. 아마 강경화 장관이 무슨 뭐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강경화 장관 또 이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과 관련된 무슨 비하인드 뭐를 잡힌 게 있는지 꼼짝달싹을 못해요. 아무도 두 채 있는 거 시비를 안 해. 다른 사람들은 시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되잖아요. 강경화 장관은 일체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장관이 된 이후에도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돈벌이를 할 것이냐, 이렇게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일병이다. 그래서 지금 이 조선일보의 특정 보도에 의하면 이 연희동에 주택과 임야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은 사이즈가 217.57, 그러니까 한 3721, 70평쯤 되는 큰 주택이에요. 그리고 땅 임야는 301평방미터니까 100평이 넘어가는 땅이에요. 요 두 개를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하면, 거기에 지금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 단독주택은 자기 부친이 거기 부친 건데 지금까지 뭐 한 40-50년간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아들인 이일병 씨가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좀 이 돈을 많이 벌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 임대주택을 짓는 거. 그런데 주변 임대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완룸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차별화시키려면 고급 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고급 투룸 임대 사업을 준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차별화시키겠다 이거죠. 그래서 연세대학이 거의 가까우니까 이 외국 학자들한테 주든가, 뭐 저 강경화 장관도 해외 생활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돈벌이가 많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골몰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 두 개를 아직도 안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남편이 요거를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결국은 지금 연기가 되고 있어요. 왜 연기가 되고 있냐면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세제 혜택을 싹 다 없애버렸어요. 이 임대업자들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 9.13 대책에서 공시가격 6억 원과 그 다음에 전용 면적 85평방미터를 넘는 임대주택 최고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요것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리트가 상당히 없어진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 지금 이 부동산 다주택 소유자들, 이거를 지금 현재 굉장히 현 정권은 비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도 또 부담을 줬어요. 그래서 임시 지금 이 작업이 보류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공적인 재테크를 성공하기 위해서 세무사하고도 상담하고 건축 설계사하고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담을 해놓고, 본래 그래서 2018년도에 부임은 2017년도 5월 달에 부임했잖아요, 처음. 그래서 2017년도 8월 달
장관일 때도 세무사랑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절세 상담. 이런 것이 이게 참 이 도덕적으로, 이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각과 많이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절세 차원에서 이 임야에 대해서는요, 이 3명의 자녀, 아들과 딸 둘한테 전부 다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했는데, 이 증여한 것은 그만큼 이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낮추기 위해서 증여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 또 개발이 돼서 이 땅값이 계속 올라가면 증여한다 하더라도 세금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 재테크의 규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19년도 6월 달경에는 뭔가 좀 이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 주변 정황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아직 개발은 되지 않고 있다. 근데 주변에는 6층 빌딩, 5층 신축 빌딩 이런 게 많이 들어서고 있다고 하고, 작년 6월 달에 뭐라고 이일병 교수는 얘기했냐면, 중단기적으로 내 목표는 2년 안에, 그러니까 2019년 6월이니까요. 내년 6월까지입니다. 2년 안에 서울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다.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 걷는 것이 프로젝트예요, 본인의. 자, 이게 장관의 남편인지 일반 우리 시민의 남편인지 알 수가 없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자신들은 요트 쇼핑이나 하고, 그리고 반정부 집회에서는 물리장성을 쌓는 문재인 정권이다. 요렇게 지금 현재 야당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태년 원내대표, 강경화 남편의 요트 구입용 미국행은 부적절한 행위다. 오늘 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밝혔어요. 제가 이미 방송에서 논평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의 가족이 하신 행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다.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그러지 않아도 지금 개각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상황 국면 바꾸기 위해서 추미애, 강경화 둘 다 바꾸는 것이 민심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추미애에 관해서도 이번에 이 추석 연휴 중에 많은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추미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위에 이 법세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추 장관 사퇴시켜라, 이런 진정서를 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바로 오늘 오전에 법세련에서 인권위에 추 장관 사퇴 권고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접수시켰습니다. 추 장관은 국민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 국민의 알 권리, 행복 추구권, 인격권을 침해했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고, 국격을 손상했다. 따라서 사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제 기억에 인권에다가 장관을 사퇴하라고 권고하는 사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소일계 경일계다. 완전히 귀를 닫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차량 시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답답하면 차량 시위까지 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징계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또 이 조사 결과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퇴 권고하는 거 인권위가 하겠습니까? 인권위원장을 누가 임명했는데요?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어림도 없는 얘기를 법세련은 이게 법률 전문가들이 하는 단체인데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짜증이 나야 이 추미애 사퇴시켜라, 인권위가 사퇴시켜라, 요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면서 이 진정서 내용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 그 다음에 예결위 이런 데서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 보좌관에게 아들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은 전화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이 이런 것을 부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인권위는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장관직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진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 등의 행위가 지속될 개연성이 있고, 또 방치할 경우에는 회복이 어려운 피해 발생이 우려되면 직권으로 직무 배정 등 긴급 구제 권고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는가 하면 진정 내용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또 각하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인권위가 진정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 각하 내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요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인권에 관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각하할 것 같아요. 예. 각하. 왜냐하면 인권위원장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가 막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추미애, 그 다음에 추미애는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자르려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이 국방위에서, 또 이 법사위에서, 또 그 다음에 외교위에서 이 엄청난 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는 이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강한 말하자면 이 대결이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윤석열의 경우에는 뭐 추미애와 관련해서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테고,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장모와 부인권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는 잘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 회동안 관련해서도 또 많은 논란을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이 공세가 야권으로부터 윤석열 총장, 그리고 추미애에 대해서는 야권으로부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권으로부터 많은 이 공세가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법사위에서 또 하나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한동훈 검사장,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이번에 증인으로 세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당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뭐 코로나 사태다, 지금 감찰 중에 있다, 또 이 검사 수사 대상이다 등등,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여당은 하고 있고,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한동훈 검사장이 뭐 기관 증인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관장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 증인으로라도 반드시 불러야 되겠다, 이런 지금 입장으로 여야 간의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당 숫자가 많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 2014년도 7월에 우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첫 사례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 탈북자,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인데요. 이 탈북자의 이 인터뷰, 언론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런 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먼저 방문한 걸 두고 김정은이가 직접 XXX다라고 욕을 했다는 증언이 지금 우리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 영향력, 사실상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이런 이 평가를 본인 스스로가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 언론 인터뷰를 한 사람은 중국 동북재경대학에서 유학하다가 탈북한 이현승 씨입니다. 평양외국어학원 출신이고, 이 부친이 37호실 고위 관리를 역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이 김정은과 관련된 첩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 북한 내 지위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2006년도 중국 유학기간이 2006년도부터 7년간은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국 대련주 위원장을 맡아서 북한 청년 학생들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북한 미양 선박회사 중국지사 부대표를 맡아서 북중 무역과 선박 운영에 관여하다가 2014년도에 탈북해서 한국에 왔다가 2016년도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번 이러한 증언 내용, 김정은이가 욕을 했다, 직접적으로 이런 것은 사실로 보여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정은이가 2014년도 7월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다 많은 군 장성들이 모인 데서 시진핑 XXX라고 욕하면서 중국과의 모든 비즈니스를 중단하고 러시아와 동남아로 교류를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면 왜 탈북했냐면요, 장정택 처형 사건을 두고 그야말로 북한 정권의 환멸을 느꼈다. 그래서 이 39호실 출신의 아버지와 함께 망명을 하게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국내외 정세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요, 주변 동료분들께 한두 명씩만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100만 구독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방송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 낱낱이 지적하는데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아직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고 계신 분들은요, 제 방송은 일체의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돈 걱정 안 하고 얼마든지 보실 수 있고, 또 문재인 정권을 허무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분들께 한두 명씩이라도 꼭 SNS 같은 걸 통해서 이 구독 버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